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보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가 너무 좋았고 도쿄에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열렸고 미국 대선이 편안하게 정권 교체가 됐다면 이해가 될 텐데 코로나19라는 대재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적표입니다. 동학개미들의 운동이 힘이 컸고요. 내년 시장 장밋빛 전망이 많은데요. 내년 시장 그림 그려보고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오늘 그려보겠습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늘 오시면 머리를 맑게 해주시는 최고의 투자 전략가이십니다. 네, 올해 2019년은 정말 훅 갔네요. 네. 걱정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시간도 훅 갔고 어쨌든 진행형인데요. 주식시장으로만 보면 2,800을 목전에 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한 해인데요. 외국인들은 좀 뒤늦게 들어왔고요. 지금 12월 중순을 지난 지금 시장에서의 시장 판단은 어떠십니까? 네, 뭐 특별히 기조가 바뀐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올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뭐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고, 근데 제 생각엔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의 본질이 경기나 기업이익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내년에 좋아지더라도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충분히 반영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데 요즘 뭐 여러 영역에서 야 이렇게 실물 경제가 정체가 돼 있는데 자산 가격만 올라가도 되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는데 뭐 자산 가격을 뭐 이렇게 조금 그 쿨다운 시키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뭐 어느 나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 뭐 전체적으로 어떤 저금리가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흐름은 계속 되는 것 같고요. 뭐 외국인들 11월에 사다 12월에 조금 파는데 이거 뭐 정확한 매도의 원인을 알기는 좀 힘듭니다. 지금 이제 돈은 펀드로 들어오는데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됐던 약달러가 진정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 1,300원에서 1,080원까지 갔다가 지금 바닥에서 한 15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12월 들어서 개인 투자가들이 또 돈을 또 많이 넣고 있거든요. 뭐 4조 원 가까이 들어오다 보니 외국인이 팔아도 사실 뭐 그렇게 시장의 큰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뭐 어쨌든 뭐 올 한 해 주인공은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인데 그 힘이 연말까지도 뭐 여실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과 올해 이제 몇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마 이제 3월에 팬데믹 상황이 그게 주가가 밀리고 나서 한 4월, 5월쯤 되지 않았나요? 개인들 자금이 막 들어올 때도 근데 개인의 자금이 응집력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을 때 네. 이번에 좀 다른 것 같다는 사실 말씀을 그 당시에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자금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내년 전망들은 증권사마다 보통 뭐 빠르면 11월 말 12월 초쯤에 내년 전망을 그리시는데 남은 기간에 12월에 주가가 많이 올라 버려 가지고요. 조금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내년 그 신영에서 내년 지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저희는 뭐 아래 위로 기회가 있는 지금 정도 이제 주식이 싼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내년에 뭐 올해 마이너스 성장 경제가 했는데 플러스 성장 될 것 같고 기업 이익도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한데요.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가장 많았을 때가 2017년에 150조 원 코스피 상장사들이 벌었는데 내년에 뭐 한 130조 원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상 최고치보다 한 15% 정도 낮은데, 근데 이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니 시장이 싸진 않은데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본질이 그런 거라기보다 계속해서 중앙은행의 정책에 금리를 못 올릴 거다라고 하는 게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증시가 싸진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12월 들어서 참 관심 있게 본 게 포르투갈과 스페인처럼 7, 8년 전에 재정위기를 겪었던 나라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 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 주식이 싸진 않지만 그러면 포르투갈과 스페인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는 건 이건 정상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높이고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뭐 조금 바뀌지 않는 한 제 생각에 주식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더 비쌀 수 있어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직관적으로 보면 시장이 뭐 싸진 않으니까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만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바뀐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단서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는 게 필요한데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뭐
모든 영역에서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뭐 가상화폐 그렇죠. 예. 채권은 마이너스 금리죠. 그럼 뭐 한국 주식의 PER이 지금 뭐 13.7배라 그래서 뭐 더 리레이팅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이런 제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좀 잘 읽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리서치 하신 것 가운데 지수 전망이나 혹은 연간 흐름의 패턴의 추이들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저희들이 사실 네. 신영증권에서 주가 지수 전망은 하진 않는데요. 예, 예.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금리 기조가 바뀔 수 있는 거는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젯밤에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도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얘기를 그러네요. 했는데, 예. 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금리 이제 못 올리죠, 못 올리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러면은 시장 금리가 뭐 이제 통화 정책과 무관하게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그랬을 때가 조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조금 예, 오히려 그래서 위험한, 저는 조금 올해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뭐 내년에 좋아질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11월 이후로 백신 개발한 이후의 일이고 그 전까지 경기에 대해서 기업 실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던 거는 정책은 우리 편이었다. 금리가 안 올라갈 거란 기대였거든요. 저는 오히려 내년에 경기가 정상화됐을 때 금리가 불안하게 움직이면 올해와 조금 반대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예. 있어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분기나 3분기 정도가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좀 생길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인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이 어쨌든 갈 때까지 갈 때 수익을 좀 극대화해보자.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얘기도 있고 내년에 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1분기가 좀 뜨거울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예, 김학균 센터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내년 시장에 대한 그림들을 대충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회 요인, 아파트에서는 기회 요인을 좀 찾아볼 텐데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19와 백신, 치료제, 그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네, 제 생각에는 뭐 이제 내년에는 어쨌든 올해보다 경기나 기업이익이 좋아질 거다라는 게 뭐 어쨌든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기회 요인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양 카드가 과연 백신이 개발되는 국면에서도 이게 될 거냐는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의 정치의 구도가 아주 분립으로 끝났잖아요. 의회 권력은 어쨌든 공화당 지배할 예. 가능성이 높고 또 행정부 권력은 민주당으로 갔는데 근데 지금 지금 이렇게 환자가 많이 나오는데도 경기 부양책이 지금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이 전부 다 의회까지 장악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세게 하는 시나리오는 오히려 좀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경기는 좋아지는데 정책의 힘이 약해졌을 때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가 조금 관심사이긴 한데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엔 내년도는 어쨌든 경기 사이클과 기업 이익이 뭐 시장을 좋게 볼 수 있는 한 해의 논거라고 봅니다. 예. 연준은 어쨌든 통화정책 방향을 지금 계속 좀 사실 이렇게 시장을 당분간 언제까지 저금리로 가겠다는 거를 거의 담보하듯이 얘기한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연준의 기조 자체는 어쨌든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거나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게 이제 적어도 내년 9년까지 보면 적어도 내년 정도까지는 좀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일까요? 제 생각에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예. 뭐 연준도 연준입니다만은 12월 초에 ECB가 통화 정책 회의를 열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 시한이 원래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네. 근데 사실 백신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는 경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기를 2022년 3월까지 9개월 연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경기에 대해서 진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년에 좋아지더라도 여기 긴축을 했을 때 경기가 다시 주저앉았을 때 이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설사 자산시장이 버블이 만들어지더라도 중앙은행이 먼저 움직이진 않을 것 같고요. 뭐 굉장히 우호적인 기조로 갈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시장이 가진,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단기금리나 이런 것들은 정책을 통해서 조절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만기가 긴 장기금리는 뭐 훅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인데 어쨌든 내년 한 해 놓고 본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뭐 경기 회복에 또 중앙은행이 아주 매파적으로 돌아서진 않을 거다라는 정도 기대가 뭐 투자자들의 어떤 조금
안전판이 될 거다라는 게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내년에 기업의 이익들이 이제 올해 부진해서 회복돼서 뭐 역대급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근접하는 정도 이익이 나올 걸로 보셨는데, 그럼 영업 기업 이익들을 주도하는 쪽은 역시나 핵심은 반도체. 예, 반도체 이익 늘어 예. 가장 많이 하는 거 반도체고요. 네. 네, 내년엔 거의 모든 업종이 다 좋아집니다. 예. 자동차도 올해보다 굉장히 증익이 되고요. 화학, 철강 섹터도, 모두 예. 그래서 그래서 뭐 내년도에는 기업 이익은 많이 늘어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가도 이미 사상 최고치까지 달렸기 때문에 내년이 좋아질 거다라는 거는 이제 주식이 반영돼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는 거는 저금리에서 사람들이 주식을 선택을 하고 좀 돈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금리에 밀려 들어온 돈들인데 이제 이런 환경을 중앙은행이나 정책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내년에는 모든 업종들이 좋아지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올해 좋았던 소위 뭐 언택트 관련 주식들 내년에도 좋지만 그래도 이제 이익의 증가율로 보면은 지금은 뭐 오프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올해 더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좋아지는 기울기는 그쪽이 더 네. 높고, 또 주식이 뭐 11월, 12월에 이런 소위 뭐 전통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한 1, 2년 기간을 늘려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전 내년도에는 언택트주 이런 쪽보다는 전통 제조업에서 이익의 그로스가 좀 나오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내년 연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연임을 했다고 하면 또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게 되면 다시 중국하고의 기싸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니까요. 새로운 기조, 또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선반영됐고, 또 내년 연초 상반기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뭐 11월에는 이제 11월 이후에 미국 대선 이후로는 네. 신흥국이 더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미국 대선이 있었고 백신 개발이 있었는데, 뭔가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때는 상대적으로 탄성은 수출하는 신흥국, 원자재 신흥국이 낮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요. 이제 신흥국의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요인은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뭐 미국과의 어떤 본질적인 갈등이 완화되진 않겠지만 통상에 있어서 막 관세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는 바이든이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은 이미 11월, 12월 뭐 한국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투영이 돼서 제 생각에는 뭐 통상 쪽의 극단적인 갈등만 완화되더라도 그래도 미중 무역 분쟁에 아주 억눌렸던 신흥국 주식에는 저는 뭐 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올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고 최고치를 가지만 내년 2021년에도 기회는 남아 있다라는 말씀 쪽으로 지금 해석을 합니다.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만나고 있고요. 다만 뭐 늘 시장이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2021년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생각하면 뭐가 위험 요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뭐 코로나 빼고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생각나는데요. 센터장님, 내년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주식시장의 위험 요인, 변수들은 어떤 걸로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자산시장의 화랑은 네. 이게 저금리 효과가 큰 거고 이게 정책이 만든 건데, 그럼 중앙은행이 이렇게 마음대로 저금리 정책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투갈 같은 나라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가는 거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없으니까 마이너스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가가 또 뭐 올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금융시장이 조심해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과열이 생기면 이게 저금리가 유지가 되기 어렵거든요. 비슷한 사례가 저는 2018년에 있었다고 봅니다. 네. 2018년에도 글로벌 증시가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3% 넘어가면서 주식시장이 무너졌는데요. 저는 2018년의 인플레이션은 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2017년 말에 대규모 감세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 경제가 괜찮았어요. 근데 감세라고 하는 불을 확 붙이니까 경제에 과열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정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행정부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또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한 게 뭔가 이제 정책의 불일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의회의 권력 분립이 굉장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예.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뭐 경제적으로 리버럴이고 진보주의자들은 정부가 많은 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돈 쓰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내년도에는 놔둬도 경제가 어쨌든 올해보다 확장이 되고 인플레가 생길 확률이 높고요. 특히 미국에서 보복 소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게 저축이거든요. 저축이라고 하는 게 쌓이게 되면 언젠가 이게 폭발할 수가 있는데 보통 미국의 가계 소득, 가계 저축이 연간 1조 2천억 달러, 1조 3천억 달러가 쌓였습니다. 미국 사회 번 거에서 안 쓰고 남은 게 그 정도인데요. 올해는 10월까지 가계 저축이 쌓인 게 5조 4천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지만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또 오프라인에서 소비를 못하니까 이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느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불을 한번 더 붙는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물가 상승이 아니라 굉장히 물가가 높아지면서 장기 금리가 휘둘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조금 뭐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통찰력이 떨어지는 전망일 수도 있지만 1월 초에 미국이 조지아주 상원 선거 2자리를 하죠. 예. 이거 민주당이 다 이기면 이제 상원도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정부 정책으로 과열이 만들어질 개연성이 있어서 투자하는 입장에선 지금 뭐 미국 증시의 반응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조금 상원을 충격적으로 공화당이 좀 장악을 하고 하는 게 내년에 경제에서 과열이 생길 리스크가 적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 투자하시는 분들은 2018년의 케이스를 한번 좀 공부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거는 정책에서 경기가 과열이 되고 인플레가 과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급하게 조정을 받았던 사례이기 때문에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내년도는 그런 경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위험 요인들은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뭐 백신을 맞았는데 뭐 일부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결국 계속 아파트 지금 중요하신 게 이제 금리가 지금 저금리에서 돌아서는 시그널, 인플레이션 이런 게 이제 언제냐를 잘 봐야 된다.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어떤 지표로 그러면 금리를 좀 하나 지표를 그럼 뭐 이제 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뭐 1% 밑에서 움직이는데 제 생각에 여기서 한 1.3% 정도 간다 그러면 조금 금융시장이 좀 이제 위험한 사인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장기 금리는 매일매일 좀 챙기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환율은 어떨까요? 이제 외환시장에 달러와 기초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바이든 행정부 달러 약세 그러면서 이제 달러 약세, 원화 위안화 강세 이런 것들이 뭐 우리는 항상 환율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환율의 추이와 내년 시장에서 환율 관련된 어떤 스탠스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전체적으로는 원화 강세 의견이 달러 약세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는 조금 통화란 게 상대적 가치인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도 돈을 더 많이 풀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1, 2년 놓고 보면 경기 사이클도 미국이 훨씬 낮거든요. 그럼 달러가 이렇게 많이 더 약해질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원달러 환율 관점에서 보면 이게 1,300원에서 이게 올 3월에 1,300원에서 1,080원까지 이미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1,060원, 70원 정도가 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그 약달러가 진행이 되더라도 올해보단 그 폭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환율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내년에도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어떤 그 스탠스로 시장을 바라볼 거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환율도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이제 금리, 이제 글로벌 금리죠. 국내 금리는 뭐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지표 역할은 못하니까요.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뭐 이제 결론을 좀 여쭤보면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제 올해는 뭐 다 갔으니까요.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워낙 뭐 저금리 그 환경들 사실은 실탄들은 좀 있는 상황들이고 올해 수익을 많이 났고 오른 거에 대한 부담도 있고 내년에 기대는 더 크고 사실 올라가면 기대를 낮추는 게 맞고요. 특히나 투자를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은 저는 뭐 투자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오래 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런 좋은 방송도 들으시겠습니다만은 투자라는 게 미래를 잘 알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마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닌 거고, 일단 저금리에서 투자 세계에 들어오신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내가 종목을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또 종목이 아니더라도 시장에 ETF를 사시고 하시면, 시장에 투자하시면 예. 한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이렇게 많은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예요. 또 2000년대 들어와서 종합주가 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생각보다 강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자본주의에서 혁신이 있는 기업들이 주식시장의 상장사들이 좋았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년도는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꼭 주식을 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란 건 늘 생각지도 않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올해 생각보다 많이 오른 것처럼. 근데 내가 주식을 안 팔고 좋은 주식을 들고 있고 배당이라도 하고 버티면 약세장이 오더라도 내가 팔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올랐지만, 제가 뭐 증권회사에서 한 20년 다녀왔더니 올해 같은 장은 매우 예외적인 장이고, 시장이 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장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내 돈이 생각지도 않게 시장이 삐끗했을 때 버틸 수 있는 돈이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신용이나 이런 거 주식 투자 지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돈의 성격을 고민해 보시고 조금 길게 보신다 그러면 전 투자는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이나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별로 그런 말씀에 좀 귀담아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소리여서 그게 이제 항상 그 갈등인데요. 예. 그러면 조금만 더 시장 친화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내년 어쨌든 뭐 전반적 기조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섹터에 조금 더 투자하려고 하는 자금을 좀 모으면 좋은가. 아까 이제 경기 관련주 얘기를 하셨지만 또 보복 소비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 예. 좀 압축할 수 있는, 어차피 좀 집중해야 되니까. 뭐 시클리컬들이 좀 좋아 보이고요. 경기 관련주. 뭐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성이 좋은 쪽은요.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가 지금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시장만 좋았어요. 전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모두가 어려운데 그 성장이 있었던 쪽은 이제 규제의 칼날이 또 들어오니까, 특히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시클리컬이 뭐 좋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몇 년 동안 그래도 억눌려 있고, 내년에 기업이익의 증분의 속도도 그쪽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내년에는 전통적 산업에 있는 기업들에서 오히려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화학, 철강, 예, 뭐 조선 이런 쪽도 들어갑니까? 네, 뭐 조선도 뭐 그래도 좀 저희는 룸이 있다고 봅니다. 네. 내년에 대한 그림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딥사이트, 오늘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